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월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마땅하겠지요. 그때 한양은 참으로 눈부신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담장을 따라 핀 개나리며 진달래가 흐드러졌고 이름난 양반가 후원마다 복사꽃이 연분홍빛 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균관,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이 모여 밤낮으로 글을 읽던 그곳에 유독 눈에 띄는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에 고든 심지를 지닌 20살 청년 김경민이었습니다. 그는 글솜씨뿐 아니라 인정 또한 깊어 동료 유생들은 물론 스승들의 아낌을 한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경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사람, 당시 사헌부의 으뜸인 대사헌 윤대감의 외동딸인 윤화영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17, 막 피어나는 모란꽃처럼 수줍으면서도 총명함이 돋보이는 규수였지요. 두 사람은 아비들의 친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서로의 눈빛에서 남다른 뜻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화영의 집 후원, 커다란 살구나무 아래에서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두 젊은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화영이었습니다. 도련님, 저 꽃잎 좀 보셔요. 저리 고왔던 꽃도 비바람 한 번이면 이리 속절없이 떨어지는군요.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화영의 목소리에는 그 나이답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민은 그런 화영의 여린 어깨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가씨, 꽃이야 지고 다시 피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허나 아가씨를 향한 제 마음은 저기 저 바위와도 같습니다. 세월이 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움직이거나 변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경민은 화영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듯 자신의 진심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경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그녀의 두려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정녕 그러하십니까? 도련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굳건한 약조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요. 훗날 제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날 가장 먼저 아가씨의 집으로 중매쟁이를 보낼 것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정의는 이 세상에 화영 아가씨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무 염려 마십시오. 화영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시 피어난 살구꽃 같았습니다. 경민은 그런 화영을 보며 함께 웃어주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화영이 어렴풋이 느낀 불안의 정체를 경민은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은 보이지 않는 암투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우의정 조익현과 법도를 내세워 그의 월권을 견제하던 화영의 아버지 윤대감 사이의 갈등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경민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누이 말했지요. 경민아, 사헌부 대과의 교류를 조금 삼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의정 나으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윤대감은 너무 강직하여 부러질까 두렵구나. 자칫하다가는 우리 가문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대감께서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시는 충신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세력이 두렵다고 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철없는 녀석. 그것이 바로 풋내나는 선비의 치기다. 의리도 좋고 신념도 좋다만 거대한 힘 앞에서는 때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경민은 아버지의 충고를 이해하면서도 쉬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화영을 향한 연모의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균관에서 배운 성현의 가르침이
불의한 권력 앞에 침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알았을까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옛말처럼 그들의 행복이 그토록 짧을 줄을 말입니다. 경민이 화영에게 굳은 약조를 전하고 불과 닷새 뒤였습니다. 이른 새벽 한양 장안은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금군 수백 명이 윤대감의 집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습니다. 죄목은 국본을 흔들고 역모를 꾀하였다는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대역죄였습니다. 모든 것은 우의정 조익현이 치밀하게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그가 조작한 거짓 밀서 몇 장과 고문에 못 이겨 거짓을 고한 몇몇 하인들의 증언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임금의 귀는 이미 조익현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로 화영의 아버지는 의금부의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고 사흘 만에 혹독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명망 높던 가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경민은 소식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의금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옥졸들의 창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윤대감께서는 결코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재상의 모함입니다. 전하께 아뢰어 주시오. 제발 윤대감의 목숨을 거두지 마시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굳게 닫힌 국문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경민의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노발대발한 그는 당장 가솔들을 풀어 경민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가문은 이제 역적의 가문이다. 내가 나서는 순간 우리 김씨 가문 또한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우리 가문 모두를 죽일 셈이냐?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화영 아가씨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그 아이의 무고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증명? 무엇으로? 역적의 딸을 두둔하는 너 또한 역적이 되고 싶은 것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헛간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당장 이놈을 짐짝처럼 싸서 고향으로 내려보내거라. 내가 다시 한양 땅을 밟으라 허락하기 전까지 단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경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버지의 명은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갇힌 몸이 되어 첫사랑이 가장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향으로 끌려 내려갔고 그렇게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지요. 한편 홀로 살아남은 화영 아가씨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윤화영이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찍힌 채 나라에 속한 노비, 즉 관비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물론 입고 있던 비단옷, 꽂고 있던 비녀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월하, 달빛 아래 그림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달처럼 차갑게 쓰러지라는 뜻인지 모를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월하는 그 길로 한양 어느 관아에 가장 후미지고 천한 곳 수백 명 관원들의 옷가지를 도맡아 빠는 세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곱디곱던 두 손은 얼음장 같은 냇물에 찢기고 터져나갔으며 총명했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두 사람에게 닥쳤던 무섭고도 서러운 운명의 시작이었답니다. 1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김경민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향집에서 숨죽인 채 10년을 보냈고 그 세월을 오직 독서와 무의 연마로만 견뎌냈습니다. 갇힌 몸이었으나 그의 뜻은 꺾이지 않았지요. 금종령이 풀리던 그 해 그는 바로 문과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스스로 가장 험한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10년 전 화영의 아버지가 몸담았던 사헌부였습니다. 경민은 사헌부의 지평이 되었습니다. 지평은 불의를 찾아내고 탄핵하는 칼날 위를 걷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20살 적에 따뜻하고 정 많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한은 그를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관대작들의 비리를 가차없이 파헤쳤고 그 어떤 청탁이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는 얼음지평이라는 벼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가슴 속에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으니 바로 첫사랑 화영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0년간 잊지 못했던 정인 윤화영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허나 역적의 딸로 관비가 된 여인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어느 날 경민은 사헌부 관리들과 함께 한양 외곽의 한 관할을 감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자를 빼돌리고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보고가 빗발친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바로 월하가 10년간 갇혀 지냈던 그 관하였습니다. 더욱이 그곳을 다스리는 현감은 바로 10년 전 화영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은 지금의 우의정 조익현의 신복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자였지요. 경민의 이번 감찰은 사실상 조익현의 돈줄을 끊기 위한 위험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관아에 당도하자 기름진 얼굴의 현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경민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지평 나으리. 이 누추하고 궁벽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이리 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현감은 너스레를 떨며 경민을 안으로 이끌었지만 경민은 그의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이라도 낀 듯했습니다. 인사는 되었소. 날이 춥다 하니 감찰도 속히 끝내야겠지요. 이 관아의 모든 장부를 지금 당장 가져오시오.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아, 장부라니요. 나으리, 식사도 안 하시고 어찌 일단 따뜻한 방에 드시지요. 제가 귀한 분을 모신다 하여 술과 고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내 귀는 장부의 숫자를 듣기 위해 열려 있소. 어서. 경민의 서슬 퍼런 기세에 현감은 마지못해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곧 기생들과 관비들을 불러들여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경민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장부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낱낱의 숫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아첨하는 목소리들 속에서 경민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으. 작은 비명과 함께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술을 따르려던 한 관비가 그만 현감의 옷자락에 술병을 엎지르고 만 것입니다. 현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년이 감히 네 앞이라고 이따위 실수를 해. 눈가를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게냐? 현감의 손이 매섭게 올라가 관비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그쳤습니다. 경민의 나직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평 나으리, 그게 이 천한 것이 내가 묻는 말에나 답하시오. 관비라 하여 사사로이 매질을 하는 것이 이 관아의 법도입니까? 아니면 현감의 법도입니까? 경민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그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가 10년을 찾아 헤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입니까? 살구꽃 아래서 수줍게 웃던 맑고 총명하던 그 얼굴이 어찌 저리도 처참하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핏기 하나 없는 얼굴, 깊게 팬 눈두덩, 초점 없이 흐려진 눈빛, 그리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자줏빛으로 변한 입술. 그녀의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손등은 온통 붉게 터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미는 터져 나오려는 숨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심장이 거대한 얼음덩이에 짓눌린 듯 고통스럽게 아파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관비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박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송구, 하옵니다, 나으리. 월하, 월하라, 하옵니다. 월하. 달 아래 그림자라. 화영이. 나의 화영이. 경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이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감이 눈치를 살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허허, 나으리, 저 아이가 본디 좀 모자라고 굼뜹니다. 워낙 천한 역적의 자손이라 그런지 글도 모르고 샘도 어두워 세답방에서 빨래나 하던 것을 오늘 일손이 모자라 잠시 부른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역적의 자손.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경민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경민은 주먹을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날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원부 지평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감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가장 차갑고 무정한 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됐다. 시끄러우니 어서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 현감은 이 장부의 내용이나 마저 설명하시오. 경민은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더 이상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불에 댄 듯 월하가 기어나간 그 문 쪽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공문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기름진 현감은 경민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으나 경민이 포도청의 입회하에 장부 몇 개를 엄중히 봉함하여 형조로 이관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 짓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지평 나으리의 서슬 퍼런 기세도 결국 윗선의 위세 앞에서는 한풀 꺾인 것이라 제멋대로 짐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밤이 깊었으니 속히 객사로 드시지요. 편히 주무시게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시끄럽다. 물러가라. 나는 오늘 이 방에서 밤을 새워 장부를 마저 검토할 것이다. 아무도 단 한 마리 개미 새끼도 이 방에 들여보내지 말라. 알겠느냐? 예, 예.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편히, 아니, 무사히 살피시옵소서. 현감이 푼수처럼 웃으며 물러가고 관아에는 마침내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경민은 객사로 향하는 척하다가 이내 그림자처럼 몸을 돌려 관아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연마한 무예는 그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찬바람이 그의 관복 자락을 매섭게 스쳤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타는 듯한 아픔과 분노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낮에 들었던 세답방 근처의 허름한 행랑채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그대로 들이쳤고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옅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맨 정인을 저 문을 열고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10년 전 살구나무 아래의 그 환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경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집더미가 쌓여 있었고
워라, 아니 화영은 그 위에 얇은 멍석 한 장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낮에 엎질은 술로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오? 현감 나으리십니까? 제발, 제발 오늘은 콜록. 오늘은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몸이, 화영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영아. 윤화영 아가씨. 화영의 신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도 없는 그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영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일생일대의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려다 집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경민은 한 걸음에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가씨. 나요. 경민이요. 김경민이요. 오지 마시오. 화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경민의 손길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방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과 갈라진 손을 옷소매로 감추려 애썼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씨,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10년 동안 나가시오. 어서. 현감 나으리에게 들키면 지평 나으리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어서 나가란 말입니다. 화영은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경민을 걱정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이 참혹한 모습을 10년 전 가장 고왔던 시절의 정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절규였습니다. 경민은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내가 그때 아가씨를 지켜주지 못했소. 내 약조를,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의 약조를 내가 지키지 못했소. 경민은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얼음 지평이라 불리던 칼날 같던 그 선비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울음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를 죽여 울며 집더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윤화영은 죽었소. 도련님이 아시던 그 아이는 10년 전 그날 아버지와 함께 이미 죽었소이다. 나는 그저 관비 월하일 뿐이요. 천하고 더러운 노비일 뿐이란 말이요. 아니요, 아가씨. 경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화영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화영이 놀라 뿌리치려 했지만 경민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손을 보시오. 경민이 자신의 손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낮에 너무 세게 주먹을 쥐어 생긴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정인을 눈앞에 두고도 모른 척해야 했소. 내 정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차가운 말로 내쳐야 했소. 내 심장이, 내 오장육부가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소. 하지만 나는 참았소. 경민은 화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기를 머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여기서 반드시 빼내기 위해서요. 10년 전에는 힘이 없어 아가씨를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니요. 내게는 이제 힘이 있어.
내 이 관직을,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아가씨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것이요. 도련님, 안 됩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저를 가까이 하시면 도련님께서 상관없소. 경민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가씨가 역적의 딸이라면 나도 기꺼이 역적이 되겠소. 아가씨가 관비라면 나도 노비가 되겠소. 그러니 제발,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마시오. 내가 아가씨를 위해 살 수 있게 나를 용서하시오. 그는 화형에 터진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맞닿은 온기였습니다. 얼음장 같던 화형의 손이 경민의 뜨거운 손 안에서 아주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는 다시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사헌부 지평 김경민은 어젯밤 헛간에서 울부짖던 사내가 아니라 다시 얼음 지평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현감의 목에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현감의 비리가 실로 막중하오.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니 관아의 물자를 관리하던 이방과 현감의 수족 노릇을 하던 관노 몇을 한양으로 압송해야겠소. 사헌부에서 직접 이들의 죄를 물을 것이요. 기름진 얼굴의 현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한양까지 알려지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지평 나으리. 제발 그것만은. 나으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으리께 바치겠습니다. 아, 어젯밤 그 계집 말입니까? 워라 그년을 나으리께 바치겠니? 현감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민의 눈빛이 칼처럼 그를 꿰뚫었습니다. 현감은 제 풀에 입을 막았습니다. 경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감은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군. 좋다. 내가 어젯밤 나에게 뇌물로 바치려 했던 그 관비, 워라. 그 아이 또한 내 놈의 추악한 악행을 증언할 증인이 될 것이다. 현감의 수탈과 비리를 가장 가까이서 본 증인으로 그 아이 또한 한양으로 이송한다. 당장 준비시키시오.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경민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월하를 이 지옥 같은 관아에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연구 없이 빼내올 수도 없었습니다. 경민은 즉시 형조에 공문을 보내고 포도청에 영장을 청구하여 증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월하를 한양으로 영송토록 조치했습니다. 사헌부의 증인이라는 명분, 그것이 경민이 월하를 한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그렇게 월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0년 만에 한양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경민은 그녀를 사헌부의 감옥에 둘 수는 없어 자신의 사가 근처에 작은 초가 한 채를 급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만한 자신의 노비를 시켜 월하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게 했습니다. 10년간 굶주리고 헐벗었던 월하는 따뜻한 아랫목과 깨끗한 의복,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쌀밥에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관비입니다. 역적의 딸입니다. 나으리께서 저에게 이리 하시는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경민이 밤늦게 약재를 들고 찾아오자 월하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경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약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이곳은 현감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요.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시오. 내가 아가씨를 이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방도를 찾고 있소. 방도라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법이 정한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틈이 있는 법이요. 경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월하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월하의 말대로 관비의 면천, 특히 역적의 자손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힌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지평의 직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민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비의 문서를 관리하는 형조의 관리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월하라는 관비가 있어. 10년 전 영모에 휘말린 윤대감의 여식이요. 그 아이의 신분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고 싶소. 내 전 재산을 걸어도 좋소. 형조의 관리는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평 나으리. 제정신이십니까? 다른 관비도 아니고 역적의 딸을 면천시키겠다니요. 이는 전하의 윤허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나으리께서도 영모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테지. 그 아이의 기록을 사고로 소실되거나 다른 이의 기록과 뒤바뀐 것처럼 만들 수는 없겠는가. 아이고, 나으리.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경민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월하의 면천을 시도한다는 소문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삽시간에 조정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흉흉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는가? 그 얼음장 같던 김지평이 관비 계집 하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지 뭔가. 쯧쯧 듣자 하니 그냥 관비도 아니고 10년 전 그 윤대감의 딸이라지 않나. 뭐라고? 역적의 딸? 김지평이 단단히 미쳤군. 제 아비가 어찌 될 뻔했는지 잊었나 보군. 이 소문은 마침내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현 조정의 실세, 우의정 조익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현감이 사헌부로 압송되고 자신의 돈줄이 막힌 것에 격노하여 김경민을 칠방도를 찾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김지평이 계집 하나 때문에 법도를 어지럽힌다, 이 말이냐? 조익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올리는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예, 대감. 월하라는 이름의 관비라 하옵니다. 지금 김지평의 사가 근처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월하? 조익현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윤대감, 그리고 그의 여식. 혹 그 계집의 본래 이름이 윤하영이라 하더냐. 예. 아, 예. 대감. 어찌하셨습니까? 윤하영이 맞다 하옵니다. 순간 조익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불씨. 제 발로 자신의 소나기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을 몰랐습니다. 하하, 하하하. 김경민, 그 어리석은 놈. 나를 치겠다고 칼을 빼들더니 제 목에 그 칼을 겨누고 있었구나. 윤하영이라. 살아있었구나. 내 아주 요긴한 패를 쥐게 되었어. 조익현은 경민의 약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 자신의 죄를 덮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미색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는 즉시 형조 판서를 불렀습니다. 형조 판서께서는 들으시오. 지금 사헌부의 김지평이 역적의 딸과 사사로이 내통하며 국법을 어지럽히고 있소. 이는 의금부에서 직접 다룰 사안이니 내일 아침 즉시 추국을 상주하여 전하의 윤허를 받아낼 것이오. 우선 형조는 그 계집 월하의 신병부터 확보하시오. 조익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경민이 월하를 구하기 위해 쌓아 올린 위태로운 탑이 거대한 방해자의 손길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익현의 서슬 퍼런 명령은 그날 한낮의 햇살을 가르는 매서운 칼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사헌부 지평의 사가 근처라는 말에 잠시 망설이던 형조의 포졸들도 우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라는 한마디에 낯빛이 하얗게 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요. 그들은 짐승을 잡는 몰입꾼처럼 월하가 숨어 지내던 작은 초가집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문을 열어라. 나라의 죄인을 잡으러 왔다.
꽝, 꽝. 문짝이 부서져라 울리는 소리에 겨우 몸을 추스르던 월아의 심장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그날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거친 사내들이 흑발로 방 안을 지쳐 들어왔습니다. 내 인연이 역적의 딸 윤화영, 지금은 관비 월하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저 지평 나으리에 시끄럽다. 내년 따위가 감히 지평 나으리를 입에 올려. 지평 나으리께서 내년에 흉계에 빠져 국법을 어지럽힌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다. 내년을 당장 형조의 옥사로 끌고 가 그 간악한 죄를 물을 것이다. 끌어내라. 월하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것이 결국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이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따뜻했던 아랫목, 10년 만에 처음 입어본 깨끗한 옷,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준 사내의 얼굴. 그 짧았던 꿈이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월하의 팔을 거칠게 꺾어 묶었고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월하는 끌려가며 단 한마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셔요. 그 시각 경민은 월하의 면천을 위해 형조의 다른 관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초가집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부서진 문짝과 흙먼지로 뒤덮인 텅 빈 방,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약그릇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월하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경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 화영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익현. 그가 마침내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경민은 더 이상 사원부의 지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관복이 헝클어지는 것도 모른 채 곧장 우의정 조익현의 사가로 말을 달렸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감히 얼음 지평을 막아섰지만 경민은 그들을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대감, 어서 나오시오. 경민의 고함에 조익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사랑방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금 싹을 틔운 난초에 물이라도 준 듯 손에 작은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인가, 김지평. 아무리 사원부라 한들 정승의 집에 이리 함부로 뛰어들어도 되는 것인가. 자네가 감찰해야 할 곳은 내 집무실이 아닐 텐데. 경민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조익현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 위선적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월하의 목숨이 저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경민은 10년간 꼿꼿이 세웠던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그 순간 꺾어내렸습니다. 그는 조익현의 앞에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제발 그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조익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경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라니. 나는 모르겠는걸. 아, 혹시 그 역적의 딸 말이군. 어찌 사사로이 지평이 나라의 노비를 풀어달라 청하는가. 이건 엄연히 국법을 어지럽히는 일일세. 대감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 관직입니까? 이 사원부 지평의 자리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대감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멀리, 아주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경민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배려와 신뢰가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헌신을 택한 것입니다. 조익현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 관직. 자네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네.
역적의 잔당과 내통한 죄,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네 목이 위태로운 것을 정녕 모르는가. 자네의 재산? 그것도 곧 나라의 것이 되겠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 목숨을 거두시고 그 아이는 죽어? 조익현이 경민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무릎 꿇은 경민의 귓가에 뱀의 혀처럼 속삭였습니다. 아니지. 자네는 살아서 똑똑히 보게 될 걸세. 그 계집이 법도와 상관없이 내 사가로 불법으로 끌려와 나를 봉사하는 모습을 말일세. 어떤가, 김지평? 자네가 그토록 아끼는 여인이니 내 특별히 아껴줄까 하는데. 경민의 눈이 그 순간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월하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저 사자의 아가리 속에 그녀를 밀어 넣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민이 조익현의 사가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 시각, 월하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조익현의 서늘한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익현의 사랑방은 그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재물들로 가득 차 어둡고도 화려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짐승을 내려다보듯 월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내년이 윤하영이라. 그것은 물음이 아닌 확인이었습니다. 월하는 10년간 잊었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10년 전 대감께서 아비와 함께 묻으신 이름이옵니다. 저는 관비 월하입니다. 관비라. 좋다. 어차피 오늘 밤이면 내 사가로 끌려올 몸이니 말이다. 조익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월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습니다. 월하가 고개를 비틀며 피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내 아비가 내게 이리 고개를 숙였다면 너와 내 아비는 목숨을 부지했을지도 모르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어. 하지만 보거라. 결국 그 강직함의 대가가 무엇이더냐. 그는 죽고 너는 내 발 아래에 있지 않느냐. 손을 치우시지요. 호. 조익현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아직도 그 눈빛이 살아있구나. 좋아. 그 눈빛이 언제까지 가는지 보자꾸나. 김지평, 그 어리석은 녀석이 제 관직과 재산을 모두 버리겠다더군. 너 하나를 위해서 말이다. 월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경민이 저 악마 앞에서 어떤 굴욕을 당했을지 생각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놈의 목숨값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봐라. 조익현이 손뼉을 치자 험상궂은 하녀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오늘 밤 내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것이니 내 침소로 직접 들릴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월하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조익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짐승의 손에 더럽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여? 하하.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벌이다. 화영아. 너는 살아서 내 곁에서 내 아비와 김지평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 밤낮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끌고 가라. 월하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익현이 경민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한편 조익현의 집 담벼락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던 경민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익현의 선언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차가운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도를 지키는 사원부 지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깨부수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뛰어든 칼날이었습니다. 화영아.
내가 너를 저 짐승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설령 내 목숨이 이 자리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경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갇혀 지내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익혔던 무예는 바로 오늘 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소리 없이 넘어 조익현의 사가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모든 이의 관심이 월하에게 쏠린 틈을 타 그는 조익현의 심장부인 글방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경민은 숨을 죽이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익현이 10년 전의 영모 증거를 아직 가지고 있을까? 보통의 관리라면 진작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민은 조익현의 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혹여 살아남은 이들을 협박할 패로서 반드시 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책장, 벼루집, 괴짝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월하가 끌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민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발밑에서 얕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조익현의 책상 아래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경민은 칼집으로 틈을 비집어 숨겨진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 작은 오칠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민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서찰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던 바로 그것. 10년 전 화영의 아버지가 받았다는 영모 밀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은 내용의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씨 연습을 하듯 같은 문장을 수십 번 고쳐 쓴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익현이 화영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밤새도록 연습한 위조의 증거였습니다. 경민은 서찰들을 품속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 월하 아씨의 단장이 모두 끝났사옵니다. 방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익현이 월하를 데리러 이 글방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방, 하인의 목소리와 함께 조익현의 거만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 경민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의 서찰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헛간에서 그러했듯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널빤지를 닫고 일어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익현이 문을 열기 바로 직전 그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루에는 막 침소로 끌려가려던 월하와 그녀를 거칠게 붙잡은 하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익현이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어찌하여 정승의 글방에. 조익현의 얼굴이 놀람에서 분노로 다시 분노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월하는 경민을 보는 순간 핏기 가신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 때문에. 경민은 조익현의 불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월하 자신의 정인을 향해 가장 부드럽고도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배려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내가 오늘 밤 아가씨를 올가맨 이 모든 굴레를 여기서 끊어낼 것이오. 그러니 내게서 눈을 떼지 마시오. 그는 다시 조익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그 누런 서찰들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조익현의 눈이 종이 쪽지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습니다. 대감, 지금 당장 포졸들을 물리고 이 아이를 정중히 내보내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임금님께 10년 전의 모든 죄를 고하시오. 그것이 대감께서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내 이놈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조익현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승리의 증표가 적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친놈. 내 놈이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만으로도 내 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저놈이 내 서찰을 훔쳤다. 제 목숨은 이미 내놓았습니다. 경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찰을 높이 들었습니다. 허나 이영모 밀서 원본과 대감의 필체 연습지가 내일 아침 궐에 당도한다면 대감의 목숨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선택하시오, 대감. 순간 조익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내 잔인하게 웃으며 하녀의 허리춤에 있던 작은 은장도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하의 하얀 목에 겨누었습니다. 내놓아라. 그 서찰을 당장 내놓아라, 김경민. 내놓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월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경민의 심장도 함께 멎었습니다. 조익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민이 저 계집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으니 저 종이 조각 하나를 포기하지 못할 리가 없었지요. 이것이 경민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헌신이냐, 정이냐. 경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찰을 든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줬소. 내가 졌소.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제발 그 아이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마시오. 화영아, 이리 오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익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치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궁궐의 내금위와 의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익현은 월하의 목에 칼을 댄 채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참상인가. 우의정. 감히 그 손에 든 칼을 놓지 못할까? 조익현이 당황하여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경민은 즉시 월하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받들고 온 도승지 앞에 무릎을 꿇고 서찰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전하께 고할 말이 있소. 소신, 김경민,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사옵니다. 정승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법도를 어지럽혔습니다. 허나 10년 전 윤대감의 영모는 여기 이자 조익현이 모두 조작한 천인공노할 악행이었사옵니다. 여기 그 모든 증좌가 있사옵니다. 소신의 목숨을 거두시고 부디 10년의 한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사실 경민은 조익현의 집으로 향하기 전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상소를 도승지를 통해 임금께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밤 소신이 조익현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으러 가오니 만약 날이 밝도록 소신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디 윤화영이라는 관비를 보호하시고 조익현을 의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절박한 충심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이 야심한 밤에 의금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승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들을 받아들고 조익현을 그 자리에서 포박하였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어전에서 친히 이 사건을 추문하였고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익현과 그 일파는 모두 국법에 따라 처단되었습니다. 곧이어 윤대감의 억울함을 푸는 신원교지가 반포되었고 윤화영, 아니 월하는 마침내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고 관비 신분에서 면천되어 본관을 회복,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경민은 약조대로 사헌부 지평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았고 임금은 그의 죄무단 침입을 공진실 규명으로 덮어 그를 낙향시키는 것으로 벌을 대신했습니다. 이듬해 봄, 10년 전 그 살구나무가 있던 이제는 주인을 되찾은 화영의 집 후원이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나무 아래 한 사내가 이제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풍파에 거칠어졌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고운 살결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 높던 관직도 명예도 화영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경미는 이제는 얼음 지평이 아닌 20살 적의 그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관복을 잃었을 뿐이요. 대신 내 세상을, 내 약조를, 그리고 내 정의를 되찾았소. 10년 전에는 내가 아가씨의 손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잡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경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겨울이 가고 두 사람에게도 마침내 다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을 돌아 피어난 꽃이었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